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접수되는 고소 건수만 50만여 건이라고 합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50배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고소를 당하는 순간 경찰서 출석 통보를 받고 복잡한 절차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법에 대해서 잘 모르면 누구나 당황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생활법률 코치 현창윤 변호사로부터 고소할 때, 고소당했을 때 현명한 대처법 알아봅니다. 생활법률 코치 현창윤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창윤 변호사입니다. 네. 훈남 변호사로 유명하시더라고요. 과찬이십니다. 딱 들어오시는데 키가 얼마나 되세요? 전 키가 191이에요. 와. 지금 방송이라든가 유튜브에서 법률 코치로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변호사 일도 바쁘실 텐데 여러 매체에서 생활 법률 코치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좀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네. 법에 대한 오해를 조금 낮추고 이제 이해를 좀 넓히고 싶은 마음이 좀 큽니다. 이게 좀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변호사잖아요. 변호사에게는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일반 분들에게 상식적으로 다가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자기 전문 분야이고 관심 분야이면 이걸 왜 몰라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이런 유명한 것도 모른다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선 그런 거죠. 이렇게 상식적인 것도 모르다니? 근데 법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알면은 그만큼 자기 생활이 조금 더 안전해지고 이제 보호받을 수가 있는데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제가 변호사 일한 지는 한 10년 넘었고 제 사무실을 꾸린 지는 한 5년이 넘어가는데요. 저희 상담을 정말 많이 합니다. 상담을 많이 하면서 억울하시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어떤 법률적인 상식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 좀 억울한 일을 안 당한다. 손해 안 본다. 네. 이런 거 한두 가지만 좀 짚어주실 수 있으세요? 저의 입장에서는 네.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아니면 형사 고소 절차는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은 거부감을 좀 많이 낮출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벽이란 게 있잖아요. 네. 그 벽이란 거를 조금 내가 넘어볼 수도 있겠다. 내가 이렇게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좀 해결해 보는 것도 경우의 수에 있겠구나. 내가 고려를 해볼 수 있겠구나.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봐야 된다. 아까 민사소송 절차, 형사소송 절차 어떻게 다릅니까? 민사소송 절차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손해배상 청구한다거나 아니면 민사소장 넣는 경우인데 이거는 법원에 이제 내가 이만큼 돈을 받을 것이 있다라고 해서 소장을 넣어서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되는 거고요. 형사 고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상대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이 고소장을 접수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민사소송은 법원에 가야 되고 형사 고소는 경찰서로 가야 되나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문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목적이 민사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 돼야 되고 형사의 경우에는 상대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 되는 거죠. 근데 왜 검사를 만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검사를 만나게 되는 경우는요. 형사입니다. 형사 절차 안에서 수사 단계라고 우리가 총칭하지만 경찰 단계가 있고 검찰청 단계가 있어요. 그 이후에 또 검찰에서 이제 이 사람은 형사 재판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구공판 처분을 하게 되면은 법원 형사 법정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 경험이 하나도 없네요. 지금 아직까지. 없으신 것이 정말 다행이고요. 운이 좋았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고소공화국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한 해 접수되는 고소 건수가 50만 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많은 건가요?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거기 일본과 비교한 자료가 있긴 한데 일본보다 저희가 많아요? 기사에 나와 있는 자료로는 한 50배가 많다라는 자료가 있어요. 제 인구로 치면은 일본보다 한 3분의 1 정도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50만 건에서 60만 건이 접수가 되고 한 해. 일본의 경우에는 한 10,000회 정도가 접수가 된다고 해요. 기사상으로는. 아니, 그 우리나라의 좀 고소 접수 건수가 특별히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사실 민사소송보다 형사고소가 약간 쉬워 보이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장을 넣는 입장에서 절차적으로 해야 될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계산도 잘 해봐야 되고 청구 취지란 것도 잘 써야 되고 네. 그걸 꼼꼼히 써서 또 상대편한테 송달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비교적 고소장을 넣고 고소를 진행하는 거는 내가 피해자니까 무작정 고소를 하고 나면은 경찰분이 잘 알아서 수사를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거는 반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일단 들어가는 절차에 있어서 고소장을 넣는 게 네. 민사소송보다는 조금 절차적으로 좀 쉬워 보이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실제로 해봤을 때 고소가 쉽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민사소송보다 형사고소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네.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어떤 케이스가 제일 많아요? 민사소송은 돈 받는 게 가장 많죠. 아, 돈을 받고 떼인 싶다. 떼인 돈 맞습니다. 받는 거. 네. 예. 근데 왜 민사, 형사 따로따로가 아니라 또 이렇게 같이 겹쳐지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네. 여기서 말하는 손해배상은 내 손해를 배상받겠다라는 민사소송인데요. 네. 여기서 또 불법이라는 게 형사고소에서의 불법을 끌어다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형사고소가 성공적으로 성공을 해야 네. 상대편을 처벌받게 해야 그거를 원인으로 해서 내가 민사적으로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되는 네. 그런 절차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이런 경우도 봤어요. 같이 하는데 뭐 민사, 형사 같이인데 하나는 이겼는데 하나는 못 이겼어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떼인 돈이 있을 때, 네. 떼인 돈이 있을 때 그 떼인 돈을 받기 위해서 그 민사는 이겼는데 승소를 했는데 이게 사기로 고소를 했더니 사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렇죠? 이게 민사의 대여금이나 약정금 청구의 경우에는 네. 형사의 사기하고는 요건이 좀 달라요. 사기에서는 특별한 기망이라는 요건을 추가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고소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요즘 뭐 데이트 폭력, 스토킹 이런 거 많아서 연애하는 것도 겁난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들을 하던데 우리 이제 이런 거 관련해서도 또 고소가 굉장히 많은가 봅니다. 우리 현창 변호사 고소의 기술이라는 책도 네. 쓰셨던데요. 우리 생활법률 코치 현창 변호사님께 이제 고소의 기술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까 합니다. 일단 고소를 해야 하는 입장, 당하는 입장 네. 이게 다릅니다. 고소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죠? 고소를 하는 절차는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112 신고를 하거나 뭐 네. 파출소 가서 뭐 민원 서류 작성하거나 하는 경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고소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고소장을 접수를 해야 됩니다. 경찰서에서도 절차가 좀 다릅니다.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은 신분이 정식으로 고소인 신분이 돼요. 네, 네. 네. 민원이나 인지의 경우에는 피해자로 접수가 되긴 하는데 이 전반적인 고소 절차에서 형사 절차에서 고소인으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좀 다르고 피해자로서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좀 다릅니다. 고소인과 피해자는 다르다. 고소인이자 네. 피해자인 경우가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이런 게 좀 두텁죠. 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내가 이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고소 당한 거는 이제 어떻게 인지를 하게 되나요? 흔히 고소장을 날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사실 고소장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 수사관이 우리에게 연락이 오게 됩니다. 네. 전화가 와서 조사를 언제 하자라고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아주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고소를 당했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고요. 고소장은 그냥 주지 않습니다. 절차를 통해서 확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뭐 주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게 아니라 뭐 변호사를 통해서 뭘 신청을 해야 하고 뭐 이래야 주는 건가요?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네. 개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아주 기본적인 절차거든요. 네네. 고소장이 없으면 변호사라고 해도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라고 해도 정확히 어떤 사건으로 어떤 죄목으로
내가 고소를 당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병원 가더라도 일단 어디가 아파서 가면은 검사부터 하잖아요. 예. 뭐 피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하는데 고소장 없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러 가는 거는 이 엑스레이 없이 조사 뭐 검사 뭐 피 검사도 안 받고 네.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고소를 당했을 때는 빨리 고소장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제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출석 요구를 받았어요. 네. 첫 번째 조사를 갈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안 된다면서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이거는 네. 첫 번째 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골든타임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이 첫 번째 조사를 잘 받고 안 받고가 이 전반적인 수사의 흐름을 좀 달라지게 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내가 처벌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무죄가 될 것이냐 억울함을 풀 것이냐 이거를 완전히 가르게 됩니다. 아, 근데 고소 내용도 정확히 모르는데 첫 번째 조사에 가가지고 그 얘기 들으면 그냥 당황해서 횡설수설할 수도 있고 아무 얘기나 막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이렇게 첫 번째 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질문을 받을지도 모르고 그냥 가세요. 네네네. 저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안일하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하지 말아요? 너무 좋은 답변이신데요.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답변을 하지 않는 거.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답변을 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게 되면은 내가 억울한 점이 있고 내가 충분히 내가 해명을 적절하게 하면은 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무죄를 밝힐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말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말을 잘 하셔야죠. 준비를 잘 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거는요. 변호사라고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미리 준비를 해서 가시는 게 중요하세요. 미리 준비를 잘한다는 건 뭐냐. 일단 상대편이 어떻게 구성을 해서 왔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로 상대편이 어떻게 고소를 했는지 고소장을 확보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럼 고소장 받기 전에는 출석하지 말아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럼 고소장을 받아서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하고 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일단 그 죄목과 네. 그 사실관계가 맞는지를 검토를 잘 하고요. 네. 그 사실관계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내가 이건 아니고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니고 아니면 이런 행위 자체가 없었고 또 이게 법리적으로 어떻게 내가 유죄가 되는 건지도 분석을 좀 해보고 해명할 부분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잘 따져보고 가셔야 돼요.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경찰에서 처음에 전화가 왔을 때 그때 그 통화도 중요하다면서요? 매우 중요할 수 있어요. 예. 최근에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게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 이후로는 네. 경찰관의 담당 경찰관의 이제 역량이 되게 중요하고 네. 또 심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네, 첫 번째 심증이 되게 중요해질 수가 있어요. 네. 사람이 그렇잖아요. 같은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이렇게 보면은 약간 좀 죄가 있어 보이고 이렇게 보면은 억울해 보이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그게 첫인상이라는 것에서 갈림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섣부르게 수사관에게 좀 거짓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밝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조금 의심스럽게 행동하거나 네. 그런 행동은 좀 자제를 하셔야 되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는 형사 고소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민사의 경우에는 완전히 좀 다르고요. 민사의 네. 경우에는 민사소장이라는 것을 소장. 법원에서 송달을 해줘요. 우편으로 보내준다는 뜻인데요. 네. 우편으로 받게 되면은 사실 민사의 경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많아요. 준비할 시간이 좀 있군요, 민사는. 맞습니다. 네. 비교적 민사는 소장을 받아놓고 일정 기간 동안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만약 그때까지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나중에 사후적으로 보완할 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네. 형사 고소의 경우에는 비교적 타이트하게 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가서 이제 진술을 하잖아요. 조사받을 때 진술할 때 굉장히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진술을 잘해야 될 텐데 그 진술하는 그 무슨 요령도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말씀 좀 드리는 건요. 신빙성 있게 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저희가 신빙성 있게 말하는 게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물어 보세요. 거짓말 안 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가 한 행동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했던 행동을 조금 무마시키고 싶어 하시고 또 조금 축소시키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얘기하시지 않고 네. 이거를 조금씩 각색을 해서 심지어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CCTV로 봤을 때나 아니면 네. 증거관계가 나중에 펼쳐놓고 봤을 때 뻔히 아닌 것을 네.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진술하고 오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놓고 제가 이렇게 진술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어보신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미 수사관이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심증을 굳혀넣어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심증을 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포장이나 각색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오히려 해야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오히려 네. 최대한 사실관계를 정제해서 말하되 포장하거나 각색하는 것은 좀 지양하셔야 되세요. 네.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없이는 웬만한 일반인분들의 진술은 수사관분들이 날카로우시잖아요. 네. 이게 왜 안 맞지? 라고 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신빙성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네. 이 진술조서로 앞뒤를 비교해서 보게 되면은 내가 왜 이렇게 진술했지? 라고 보이는 부분이 좀 보여요. 네. 이 이상한 신빙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는 진술들이 나중에 심지어는 형사 재판에 가서도 판사님이 그대로 보게 돼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증거이고 네. 그러니까 이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좀 맞춰보지 않고 준비 없이 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가 아무런 증거 없이 내가 처벌받았다 이런 말씀이 가끔씩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증거 얘기가 나오셔서 증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고소하는 분은 나름대로 고소하는 분은 나름대로 증거를 모으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고소 당하는 입장에서는 네. 또 어떻게 증거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고소를 당하시는 입장에서는 반대 증거를 모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그 성범죄 같은 경우에 네. 그 숙박업소의 CC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 무죄를 충분히 입증할 수가 있다. 네. 예를 들어서 거기 비품을 사는 모습을 CCTV에 찍히게 하면은 나중에 내가 억울한 무고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네. 이런 루머 같은 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땐 그거는 대단히 좀 믿기 힘든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 숙박업소의 CCTV도 경찰 수사관들이 확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확보를 하려고 하더라도 보니까 기간이 지나서 삭제가 되겠으면 없으니까 이걸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예. CCTV를 통해서 내 무고함을 밝힐 수 있어라는 믿음은 사실은 잘못된 거죠. 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CCTV 보관 기간이 7일 또는 30일 정도밖에 안 돼요. 대단히 굉장히 짧죠. 짧아요. 예. 그런데 내가 고소를 언제 당할 줄 알고 내가 한 달 있다가 고소를 당하거나 석 달 있다가 고소를 당하거나 네. 했을 경우에는 없어지죠. 내가 없어져 네, 있습니다. 없어지죠. 그런 것만 믿고 언제든지 내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대단히 오산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입증 자료를 모으는 게 사실은 정말 그 고소에 꽂힐 만큼 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살면서 웬만하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이 관련해 갖고 처분 결과는 얼마나 지나면 나와요? 이 처분 결과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이제 경찰 수사 단계가 있고, 네. 그다음에 검찰 수사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법원 단계가 있다고 네. 말씀 좀 드리는데요.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종결이 되게 되면 송치 또는 불송치의 처분을 하게 돼요. 네. 송치라는 것은 수사가 경찰에서 보니까 네. 경찰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있다고 판단해서 송치라고 하면서 검찰로 넘긴 거고, 네. 또 불송치는 반대로 이 사람이 죄가 없다고 판단한 거겠죠. 네. 검찰청에서는 이 사람이 죄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 처분을 하고요. 아니면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는 유죄와 무죄의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네. 확실히 알았어요, 네. 제가. 네, 그게 다 단계별로 다르군요. 사실 네. 억울하신 입장에서는 무죄가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많은 단계를 거쳐서 너무 맞습니다. 심신이 지친 상태로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네. 불송치 내지 불기소를 목표로 하신 것이 맞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좀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는데요.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네. 좀 고소에 대응하는 방법을 좀 짚어보죠. 요즘 명예훼손 굉장히 많더라고요. 명예훼손 또 이제 거기에 맞대응해서 무고. 네. 네.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일단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대로인데요. 어떤 내가 뭐 사실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 것 같다. 이런 말 자체가 명예훼손 행위예요. 이것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이 되는 거고요. 누군가에게 이제 제3자에게 뭐 뒷담화라든가 이런 형태로 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것이 허위이냐 사실이냐에 따라서 가중처벌되냐 아니냐 그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사실일지라 해도 네. 뒷담화도 이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생각해 보면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요즘은 이혼하는 것이 그렇게 큰 흠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내가 그 사실을 뭐 굳이 남들에게 밝히고 싶지 않았는데 그거를 구태여 저 사람 뭐 이혼한 사람이야라고 떠들고 다녔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죠. 그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웬만하면 남의 얘기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술 먹고 시비 붙는 거 있잖아요. 폭행죄. 네. 근데 이제 되게 뭐 서로 억울하다고 하는데 이제 사실 저쪽에서 먼저 시비를 걸어서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맞고 당할 수는 없으니까 때렸는데 저쪽이 더 많이 다친 거죠. 이런 경우에 쌍방 고소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네. 이렇게 술 마시고 엉겨 붙어서 시비가 붙게 되면은 상대편이 공격을 했는데 내가 반격을 안 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근데 정당방위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법상 정당방위는 정말 인정되기 어려워요. 그 억울해요. 네. 그냥 맞으라고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게 가장 상책입니다. 36개 주랭량이. 누가 시비 걸더라도 사실 그 사람이 시비 거는 거에 맞대응하지 마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평온한 일상을 지키시는 게 해답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쫓아온다던가 정말 피할 수 없는 골목에서 나를 가해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상대편과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좀 맞대응하는 것은 정말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그런 일 있으면 피하세요. 예. 사기 관련된 고소 사건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신종 사기, 옛날에 없던 사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던데. 사기가 정말 트렌드를 많이 따라가는 범죄인 것 같아요. 사기자만큼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치는 범행이 없습니다. 네. 최근에 코인 투자 관련된 사기가 굉장히 유행을 했고요. 또 리딩방이라는 게 유행하다 보니까 뭐 찍어주는 거 네, 종목. 주식, 예. 나스닥, 뭐 코스닥 뭐 이런 그 주식 종목과 관련된 리딩방이 유행하다 보니까 리딩방 관련된 사기도 늘어났습니다. 또 부동산 투자가 열풍일 때는 부동산 투자 관련 사기가 또 늘어나고요. 네. 또 경매 관련된 사기, 뭐 미술품 관련된 사기 이런 트렌드한 사기들이 많이 늘어나요.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폰지 사기라는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듣기는 하는데 폰지 네. 사기.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모아서 그 중에 일부를 마치 투자 수익금인 것 마냥 돌려주다가 어느 정도 수익이 맞아요. 찼을 때 네. 어느 정도 금액이 모였을 때 이거를 이제 소위 뭐 들고 튀는 거죠. 튄다라고 표현하죠. 몇 달은 아주 잘 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이제 더 투자하게 만들고 네. 그다음에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잡기도 어렵더라고요. 잡기도 잡아도 대단히 어렵고요. 나중에 손해배상도 제대로 못 받고요.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좀 토로하는 분들이 많죠. 이 폰지 사기 잡기도 어려운데 내가 잡고 보니까 상대편이 몇 년만 살고 나오더라. 이러면 되게 억울하겠죠. 네. 그래서 이 폰지 사기에 대한 개념은 미리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투자 권유를 받았을 때 이거 혹시 폰지 사기 아닐까라는 네. 의심 한 번씩 해보시는 것을 정말로 추천드려요. 네.
우리 현창윤 변호사님은 이렇게 이제 보통 분들한테 어떤 법률에 대한 상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이유에서 이런 활동 열심히 하시는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것이 네. 조금만 알면은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네. 정말 내가 법을 조금만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내가 이런 거 몇 개 정도만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게 되면은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를 보호할 수도 있고 네. 또는 내가 조금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법률에 조금 무관심하세요. 네. 사실 돈 버는 이야기나 경제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재테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어려움이 닥친 경우에만 좀 찾아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법을 조금 안다는 것을 좀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법꾸라지라고 하죠. 법꾸라지 같은 사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조금씩은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인 이제 절차에 대해서 정도는 조금 알아주시는 것이 좋을 네.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이런 기본적인 어떤 법률 지식 공부하려면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제일 쉬운 방법은요. 저의 책 고소의 기술 네. 정말 쉬운 언어로 쓰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현실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네. 했어요. 이 책을 일단 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닥친 상황에 맞춰가지고 챕터를 넘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 상식적으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안 된다면은 요즘은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저 같은 변호사가 유튜브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유튜브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 그렇다고 전문적인 책을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건 네. 너무 많은 이제 시간과 노력을 요하니까. 유튜브의 지식 그거 다 믿어도 됩니까? SNS에 나와 있는 지식이요? 요즘에 네. 법률 지식도 너무 과도하게 많습니다. 이것이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저희는 구분할 수 있는데 검증을 못 하겠어요. 네, 검증되지 않은 지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양날의 검과 같다고도 말씀 좀 드려요. 진짜 검증된 사람이 검증된 이야기를 하면 참 좋은데 인터넷에 있는 글만 믿고 또 뭔가를 한다는 것이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팩트 체크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법에 관해서는요.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고소가 난무하는 시대 생활 법률 코치로 활동하는 현창윤 변호사에게 고소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